이 땅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시네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영화계 행사가 시작이 됐죠.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와 있고 또 볼만한 영화는 무엇이고 또 전주영화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만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의 이상용 프로그래머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개막식인데 지금 현재 개막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고스트라면 가능하겠죠?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상용 프로그래머님 미리 오셔서 이 방송 지금 녹음하고 계십니다. 네, 개막식 날에는 개막식에 프로그래머가 참석을 해야겠죠. 자, 영화제 프로그래머. 저도 영화평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영화평론가의 로망 가운데 하나인 직업인 것 같아요. 영화제 프로그래머. 아, 진짜요? 네. 로망이신 거예요? 아, 로망이죠. 근데 무진장 또 피곤한 또 직업이기도 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진짜 동분서주를 하시잖아요. 네. 주로 이제 해외 영화제를 많이 다니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들을 골라 보죠. 뭐 베니스나 뭐 로카르노나 이런 데 가는데 흔히들 보면 이제 부러워하죠. 어디 가니까 대부분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들이 또 훌륭한 도시들이나 그렇죠. 이름 있는 도시들이다 보니까 칸, 베니스, 베를린 다 갈 테고. 네. 칸은 이제 부산 프로그램을 때 갔었는데 네. 전주는 바로 그 뒤여서 네, 쉬느라고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영화를 골라서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상영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이제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로테르담 영화제를 1월 달에 가요. 한 1월 20일 좀 넘어서 가게 되면 그 네덜란드 그 우중충한 날씨에 그러면 뭐 바닷가라도 보고 이렇게 다니느냐. 올해 물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있는 곳은 뭐냐면 로테르담의 비디오 라이브러리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상영객들이 대부분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저와 함께 갔던 프로그래머와 함께 거의 토탈 각각 한 70편씩 봤으니까 둘이 해서 거의 150편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침에 딱 가면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낯설어해요. 이상한 한국 애들 2명이 와서 잘 있냐 확인하고 배지 맡기고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요. 그 로테르담이 또 훌륭한 게 한 11시까지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열어주기 때문에 가끔은 저녁 먹고 또 다시 우리 또 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럼 맨 마지막 날쯤 되면은 저희가 거의 폐막일까지 있진 잘 않고요. 폐막 전날쯤이나 이제 다른 영화제로 이동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르몽페랑이라고 단편 영화제 이제 아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친해져서 딱 보자마자 그냥 여기야, 여기 네 자리 고정이야, 뭐 이러면서 배지 없어도 돼, 뭐 이럴 정도로 친해지기 때문에 그 남의 영화제 가면 거의 비디오 방에 있거나 극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장에 있는 건 그나마 훌륭한 경우고요. 대부분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 방돌이가 된다. 비디오 방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프로그래머들의 그 이면의 세계는 상당히 우중충하다. 어디나 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일 때문이긴 하지만은 뭐 공짜로 세계 여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전혀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영화제 가시면 거의 공항은 잘 알아요. 뭐 스키폴이나 드골 공항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미넨 공항이나 공항은 너무나 잘 아는데 왜냐면 여러 경로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다 보니까 공항은 빠삭한데 사실 그 도시를 못 보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부산 영화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한 6년 동안 하다가 이 전주로 옮겨온 지는 이제 올해가 2회째인데 한 번은 미넨에서 그 눈이 하도 와가지고 베를린 영화제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하룻밤에 꼬박 잔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정말로 그런 경우 겪다 보면 최근에 이제 다른 저 프로그램은 베니스 영화제를 이제 작년에 갔다 오다가 또 역시 그 파업 뭐 유럽은 파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항에서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한 채 이틀 동안 있어서 하루는 공항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호텔 달라고 해서 근처 호텔에서 자다 왔대요. 이게 뭐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희는 어느 정도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최평론가도 이렇게 기자하실 때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기자가 더 좋겠다. 난 기자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아니에요. 저도 비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영화제 취재를 칸 베니스 베를린 다 갔다 왔습니다만, 그 심정, 이성용 프로그래머의 그 심정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베니스 영화제에 갔을 때, 네. 베니스 안에 숙소가 너무 비싸니까, 그 섬이잖아요. 그 섬 바깥에. 리도 섬 바깥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리도로 가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예. 근데 베니스 안에 숙소를 정하려고 하니까 숙소가 너무 비싸서 내륙 쪽에다 숙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버스를 타고 베니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리도로 가서 리도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행사장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걸 매일 반복했어요. 근데 아침 시사가 보통 잘 아시겠지만 8시 반, 9시 그렇죠. 이렇잖아요. 프레스 시사. 예, 프레스 시사가. 그거를 맞추려면 아침에 6시에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그런 거를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보름 정도 기간이잖아요. 여름 베니스 영화제 8월에 열리는데 한 보름 정도 열리잖아요. 네. 나중에는 그 배만 보면은 막 멀미가 나고 바다만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나고 그 저기 사람들이 멋있다고 무슨 광장 보고 산마르코스 광장인가요? 산마르코 광장. 네. 산마르코 광장. 거기 있는 비둘기만 보면 아주 그냥 신물이 나 신물이. 그리고 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암내가 나는지. 네. 나중에는 이게 정말 집에 너무 가고 싶고 막 홈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베니스에서 배 타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싫다니까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배 타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뭐든지 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면에 두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상형 프로그래머에게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업의 또 다른 애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영화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열흘 동안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데, 개막작이 참 제목이 아주 신선해요. 신촌 좀비 만화? 네, 이게 이제 어떤 작품입니까? 3D 옴니버스 영화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요. 네네. 류승환 감독하고 한지승 감독하고 김태훈 감독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만든 유령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신촌에서 10대들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목을 신촌을 하나 따왔고, 그다음에 한지승 감독은 좀비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가까운 미래 상황에서 남규리 씨가 이제 좀비로 나와요. 그래서 흔히들 이쁜 좀비다 그러는데 이쁘시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쁜 좀비와 그다음에 인간 사이의 미묘한 어떤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너를 봤어. 그래서 좀비고요. 그다음에 김태훈 감독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 소녀가 근데 이 수민 역할을 했던 이 여배우는 제가 보기엔 연기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요. 김세론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연기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 이 아이의 유일한 낙은 이제 동생이 있는데 자폐아예요. 그래서 엄마가 늘상 이제 힘들게 엄마 혼자서 이제 아이들 돌보고 사는 그런 집안인 거죠. 네네. 아주 시골에. 네. 그래서 이 소녀의 유일한 환타지는 만화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자폐아인 동생이 어느 날 그 만화책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만화 속에 어떤 환타지로 걸어 들어가면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다 이제 3D로 제작이 됐고 그래서 계속 CG 작업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충실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3D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바타 이후에 그게 현역 감독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이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들의 면면이 화려하네요. 유승환 감독, 한지승 감독, 김태형 감독. 그 각각의 이들이 연출한 단편들의 거기서 이제 제목을 추출해내서 그걸 그래서 신촌 좀비 만화라고. 신촌 좀비 만화. 그래서 이게 또 순서가 처음에는 류승환, 김태형, 한지승으로 가서 저희한테 처음 날라왔던 제목 신촌 만화 좀비였어요. 순서를 바꿔야겠다고 그러시라고 했더니 신촌 좀비 재밌는 만화로. 제목입니다. 재밌는 제목입니다. 또 전주 국제영화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디지털 3인 3색 인 것 같아요. 늘 항상 해오던 전통적으로 해오던 건데 올해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디지털 3인 3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명망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정도의
쇼필름을 네. 뭐 단중편 정도를 네. 이제 의뢰를 하고 네. 그걸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옴니버스 형태로 하나의 이제 회차를 사용하는 그런 영화로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3인 3승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굳이 제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산업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네네. 그리고 전주에서 기획하는 영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뭐 자본이 사실 네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머리를 고민하다가 네네. 각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펀드도 받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매칭 펀드 형태를 이제 묶어내기도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3.23세 금액을 그대로 쓰면서 쇼쇼쇼를 대신 페이지에서 통폐합을 해놓고 네. 그 금액으로 박정범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인 네네. 무산일기에서 이제 산다라는 영화를 이제 예, 예. 제작을 했고요. 야. 그다음에 신현식 감독이 러시안 소설에서 파생된 이야기였던 조류인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감독한테 이제 간 거죠. 미안한데 나랑 하자. 라고 해서 조류인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회고전을 해보려고 네네. 타진했던 헝가리의 그 기오르고 폴피라고 하는 네네. 텍스노미아로 되게 유명해진 감독인데 이 감독이 한국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부천영화제나 이런 데 소개된 적은 있었는데 네네. 이 감독에게 그 작년 2년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락을 했죠. 우리가 이 정도 기획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면 네네. 자기 국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매칭 형태로 가보겠다 해서 성사가 돼서 자유낙하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이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배급을 네네. 직접 하게 되면서 이어가게 될 것이고 뭐 내년에는 만약 여건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게 꿈입니다만 뭐 꿈꾸는 건 필요한 거니까요. 4인 4색, 5인 5색도 해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쇼쇼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김영하 작가를 끌어들여서 기획을 네네. 했어요. 네네. 그게 나쁘진 않았는데 소설 영화 만나다죠. 네.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감독들을 소진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단편을 만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많은 일정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그 역량 있는 감독들에게 좀 일찌감치 매칭을 해서 장편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보자. 그래서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그 해외에 명망 있는 감독들이나 앞으로 능력 있는 감독들을 같이 함께 끌어들이는 포맷으로 해서 이 3.23세를 앞으로 계속 꾸려가 볼까 합니다. 야, 그러면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러니까 일테면은 뭐 제작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면서 또 배급까지 하는 그런 그 영화제의 어떤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인 감독들에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들 제공하고 그것도 상영하고 또 해외에 또 그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기존에 이제 3.23색은 뭐 로카르노나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영화제 소사이어티 속에서는 뭐 잘 알려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희는 이제 영화제 소사이어티 안에만 머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는 좀 한국 관객들뿐만 아니라 세계 관객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장편일 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또 전환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 초청되는 작품들 한번 몇몇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뭐 국제 경쟁 부문하고 한국 장편 경쟁 부문은 이제 전주영화제 전통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들 작품들 가운데 좀 프로그래머로서 이게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언급하고 싶은 영화, 이 영화는 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관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작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경쟁 부분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미 이제 출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서 골라놓고 나중에 보니까 중남미 영화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올해 이제 경쟁 부분에 10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 중에 4편이 중남미 영화입니다. 뭐 운물 같은 미카엘 로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했던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제 경쟁 부분과 한국 경쟁, 장편 경쟁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역량 있는 감독들의 영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디프렉 같은 경우에는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
제작된 영화예요. 아프리카 영화네요? 네, 아프리카 영화고 안젤리나 졸리가 그 프로듀싱,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싱을 했어요. 예. 플랜 B라는 이름을 통해서 브래드 피트가 노예 12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들 부부가 계속 이제 아프리카나 흑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디프레스 훌륭한 부부예요. 부럽습니다. 네. 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디프레시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게 이제 에디오파에서도 보쌈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자를 보쌈에서 데려가서 약탈해 오는 성폭력을 거죠, 해오면 네네네. 그게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예. 관습법이 있었는데 예. 한 소녀가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 자신을 납치했었던 그 네네. 폭력을 저질렀던 그 남자를 죽이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남자 친구들이 다 걔를 끌고 와서 네네. 살인범으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억울했던 거죠. 예. 그때 계속 여성의 인권, 에디오피아에서 여성 인권을 도와주던 여성 변호사가 관여하게 되면서 네네.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한국 사이드는 이제 많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의미들이 변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사이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실화적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작품들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남미 영화인데 예. 까사그란데라고 까사그란데 까사그란데 이게 이제 큰 집이에요. 네네. 굳이 말하자면 큰 네. 집인데 큰 집의 부잣집 아들 얘기예요. 근데 그 소년 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장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밤마다 이 장이 몰래 한여의 방에 들어갑니다. 야. 한여를 이렇게 약간 더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는 좀 다른 인종이나 다른 계급들과 그 연대를 하고 싶지만 예. 부모 세대나 이런 어떤 그 부르주아 계급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예. 근데 장이 이제 늘상 운전수 할아버지가 역시 하층민의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면서 네. 현실들을 보게 되고 맨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집을 탈출해서 하녀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재밌겠네요. 그 장면이 상당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과 계급과 사회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이 성장 드라마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많은 섹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국제경쟁, 한국장편경쟁 비롯해서 익스펜디드 시네마라고 하는 섹션도 있고 시네마 페스트 뭐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일단 관객들에게 좀 낯익은 그러니까 시네필들에게는 좀 낯익은 그런 감독들의 그 신작들이 눈에 띄네요. 일단 월드 시네마스케이프를 저희가 좀 재정비를 하면서 스펙트럼하고 마스터즈로 나눴는데 이 마스터즈 섹션을 통해서는 소위 이제 세계 거장 감독들의 신작들을 주로 이제 다 같이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고든 그린의 조 약간 그 무시무시한 아저씨 얘기 조라는 아저씨에 대한 신작이 있고요. 아그네치 홀랜드가 그 프라하에 보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HV에서 제작해서 원래 TV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가 극장판으로 편집한 타오르는 불씨 그리고 프레드릭 와이즈만 세계적인 감독이죠. 앱 버클리라고 버클리에서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타오르는 불씨 아그네치카 홀랜드 영화도 214분이고요. 버클리에서도 244분이 됩니다. 저희가 무시무시한 영화들을 배치를 해서 영화제가 아니면 200분 넘어가는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타임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아마 대중적인 좀 영화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네마 페스트에 속해 있는 작품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미셸 공드리의 무드 인디고 미셸 공드리의 작품이었군요. 그리고 실뱅 슈메라고 일루셔니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진 감독의 첫 실사 영화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대중적으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데이비드 린치 영화도 있네요. 네, 데이비드 린치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즈에서 이제 단편들을 선보이는데 저희 단편 마스터즈 보시면은 뭐 데이비드 그 린치뿐만 아니라 웨스 앤더슨의 어떤 단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름 뭐 지금 현재적으로 유명한 이름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감독들의 신작들을 대거 좀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저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인정 희극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야마다 유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마다 유지
감독의 신작도 와 있는데 여기 쯔마부키 사토시하고 네, 아오이유가 나온다며? 네, 둘이 이제 커플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오지아 스즈루의 동경 이야기를 동경 이야기.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야마다 요지가 뭐 일본의 중견 배우들과 네. 이 신진 배우들을 다 구성을 해서 나름 자기의 세계를 구성한 그런 가족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야기는 동경 이야기에 흡사합니다. 시골의 부모가 동경으로 상경을 해서 좀 보내려고 했는데 장남 의사인데 연락 바쁘고 그다음에 작년은 별로 관심이 없고 차라리 그럼 호텔에 가세요 하다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 어머니가 위중하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과정들이 펼쳐지면서 도대체 현재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도시 속에서 이 아들 세대, 자식 세대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저는 뭐 눈물을 조금 흘렸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 스페셜 포커스라고 돼 있고, 하나는 영화 감독을 말하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출발로서의 다큐멘터리 새 거장의 기원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굉장히 그 매력적인 섹션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부르고 싶었던 감독 중에 하나가 그 다르덴 형제인데, 올해도 잘 비행기를 안 타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진 못했습니다만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 다르덴 영화들은 장피에르 다르덴, 그 두 장릭 다르덴하고 두 다르덴 형제 영화는 늘상 뭐 칸 영화제에서 환대받는 그런 거장 감독이 한국에도 꾸준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최근에 자전거를 타는 소년이나 이런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왔는데, 이들은 다 사실은 초기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고레다 히로까지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우리가 딱 보기에는 드라마인 것 같지만 원래는 그런 이야기의 모티브들이 다 다큐멘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했고 그것이 현재의 극영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르덴 그리고 고레다 히로까지 울리자이들, 이 세 거장 감독의 초기 다큐멘터리를 재조망을 해서 그래서 그 영화들을 통해서 현재 극영화와 연결성이나 그런 영화의 출발점들을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감독을 말하다는 이렇게 올해 영화제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실제로 그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돼요. 그래서 뭐 풀러의 상 같은 경우엔 사무엘 풀러의 딸이 직접 만든 그런 이제 영화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미국의 가장 인디펜던트한 영화 감독 중 하나였던 사무엘 풀러에 대한 이야기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제 기간 동안 내한을 합니다. 그 딸이 와서 직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으로 있고요. 그 베리만 통과하기 같은 작품은 그 8호 섬이라고 유리를 통해서 어렴풋이라고 하는 베리만 영화가 있는데 그 촬영지예요. 거기에 베리만의 그 개인 사택이 있어요. 그곳에 세계적인 뭐 라스 폰트리에를 포함해서 뭐 라스 폰트리에 같은 스웨덴에 사니까 오기 쉬웠겠지만 뭐 이안이나 이런 감독들이 와서 자기가 베리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자기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베리만을 통과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뭐 웨스 앤더슨도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베리만을 좋아하는 우디 알렌에 대한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영화 세계를 어떻게 끌어갔는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 베리만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베리만 이외에 현재적 감독들이 어떻게 그를 통과해서 그의 유산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시기에 상당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미스터 X 같이 레오스 가락스에 대한 그런 작품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재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가 이제 두 번씩 보통 상영이 될 텐데, 한 번 상영이 끝나고 나서는 한국의 대표적 평론가들이 그 해당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의 대가인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초기 작품들도 이번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새로 선보이죠? 네,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 심사위원으로 그 아드리아노 아프라라고 하는 그 감독이자 사실은 페사로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분이 로셀리니 전문가예요.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로셀리니 책에도 그분의 그 아티클이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최근에 계속 만들었던 게 로셀리니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붉은 죄를 같이 함께 상영을 하면서 마스터 클래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직접 고른 초기와 중기와 후기를 가르는 로셀리니의 대표작을 통해서, 사실 로셀리니가 현대 영화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뭐 장리 고다르나 누베바그의 그 감독들은
로셀리니를 통해서 모든 영화를 배웠다고 할 정도이고 네. 펠레니는 로셀리니야말로 자기 이탈리아 영화의 현대적 유산이라고 얘기할 네. 정도인데 이 감독의 어떤 기본적인 작품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독일 영년이나 스트롬볼리, 잉그리트 버그만과 그때 연문설이 나서 찍었던 첫 영화였었는데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리마스터링으로 상영되기 때문에 네. 여태 국내에 소개된 버전과 좀 다른 깨끗한 화질을 통해서 네. 로셀리니의 본령을 확인하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정말 내실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영화제가 규모 영화제라면 전주영화제는 내실의 영화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아주 전주영화제가 좀 일단은 굉장히 그 영화 보기가 좋잖아요. 네.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모든 상영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그 근처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영화를 또 보시고 또 전주영화제도 맛집들이 많아요. 네. 먹기 좋죠. 네, 먹기도 대부분 좋고. 먹으러 오시는 것 같은데 영화가 아니라. 전주영화제를 좀 더 재밌게 만끽할 수 있는 팁, 프로그램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쭉 던져주신다면요. 저는 전주가 좋은 점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주유한다,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네.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서울만 해도 어느 블로그 갈 때 늘 지하철이나 네. 버스나 뭔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도시, 네. 메트로한 도시라고 한다면 네. 전주는 대부분 건물도 다 낮고 네네.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슬슬 영화를 보시고 걸으시면서 네.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뿐만 예. 아니라 다 피순대를 먹으러 가시던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가시던 다 걸어서 가능한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거야 저보다 맛집 블로거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한옥마을도 영화의 거리에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는 아. 충분히 걸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니시면서 좀 예.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예. 거리도 함께 보는 그런 예. 영화제를 즐기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5월 1일에 열리기 때문에 예. 오늘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날씨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주영화제 개인적으로 가면은 늘 들르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웽이집이라고요. 예,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네. 300집들도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웽이집 콩나물 국밥이 맛있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전주에서만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네. 300집 콩나물 국밥은 서울에서도 많이 파는데 웽이집이 좀 맛있으면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예. 웽이집에서 협찬받은 건 없고요. 참고로. 네. 그렇게 수상한데요. 네, 오늘 그 전주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까지 쭉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연휴 동안 전주 가셔서 좋은 영화들의 향연 속에서 푹 빠지시고 또 봄날의 향연을 좀 만끽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용 프로그래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5월의 첫날입니다. 날씨는 찬란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데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란한 계절의 선물을 만끽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이 우리가 아니라면 왜 우리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 그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젊은 시절에 학살을 일삼았던 서부의 총잡이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결국 거대한 악을 제거합니다. 언제까지나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최광의 영화 실깃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흘렸던 블루 모건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즐감하십시오.